내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지금 동화로부터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송버드 동화로부터 온 편지는 여원 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용을 항복시킨 해통입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걸음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떤 까닭으로 저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을까요? 스님의 이름은 해통. 잠시 계곡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디에서 오시는 길인데 이리 바삐 가십니까? 문득 옛 생각에 잠겼던 스님은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신라 사람이라네. 승려가 되기 전 서라벌 남산 서쪽 기슭의 은천동에 살았다네.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보았지. 수달을 죽이고 뼈를 산에다 버렸다네. 다음 날 가보니 수달의 뼈가 없어졌다네.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수달뼈는 자신이 살던 굴 속으로 들어가 어미 수달의 모습을 하고서 5마리의 새끼를 끌어안고 있었다네. 죽어서라도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에 놀라워하다 무심히 저지른 살생이 부끄러워 탄식을 거듭했다네.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바로 세상을 떠나 절로 들어갔다네. 그 뒤 승려가 되어 열심히 불법을 공부했다네. 하지만 배움은 모자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은 너무 많지. 이제 깨달음을 찾아 길을 떠난 것이라네. 해통은 나그네를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당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뛰어난 무의 삼장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배움을 청하옵니다. 동쪽 작은 나라에서 온 중이 어찌 깊은 불법의 기량을 감당하겠느냐. 해통은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뜻한 바 있어 멀고 험한 길을 넘어 여기까지 온 터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야 말 거야. 해통은 몇 년 동안이나 흐트러짐 없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무의 삼장이 허락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나무에 잎이 나고 떨어지길 수차례. 한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오가길 여러 번. 의지가 강한 해통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배움을 얻으려 왔으나 오히려 노여움만 쌓이는구나. 그것을 태우고 내 마음을 보여주리라. 해통은 머리에 벌겋게 불꽃이 타오르는 화로를 이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얼마 뒤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이마가 터졌습니다. 저 정도 의지와 인내심이라면 능히
어려운 불법을 익힐 수 있겠군. 무외삼장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침착하게 걸어오더니 손가락으로 회통에 터진 이마를 만지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이때 이마에 임금 왕자 모양의 흉터가 남아서 해통을 왕화상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해통은 당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배움을 허락받았습니다. 무외삼장의 제자가 되어 수련을 거듭한 끝에 해통은 스승 못지않은 불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당나라 공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가보거라. 당나라 왕의 부름을 받은 무외삼장이 해통을 보냈습니다. 공주의 방에 들어서자 서늘하고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랜 수련을 쌓은 해통에겐 공주의 방을 둘러싸고 있는 동룡이 보였습니다. 콩을 가져오너라. 해통이 흰 콩 한 마를 은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니 흰 갑옷, 흰 투구를 쓴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군사들이 열심히 동룡과 싸웠으나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콩 한 마를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니 검은 갑옷, 검은 투구를 쓴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무리의 군사들이 힘을 합쳐 싸우니 동룡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해통에게 원망을 품은 동룡은 신라의 문익림으로 갔습니다. 해통의 고향이 신라인 것을 안 까닭이지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분풀이를 해대었습니다. 때마침 신라 사람 정공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왔습니다. 정공은 해통의 놀라운 법력을 들어 아는 터라 동룡의 행패를 낱낱이 일러주었지요. 동룡 때문에 신라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허, 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런 짓을 하다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내가 가서 물리치리다. 해통은 정공과 함께 신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문익림에서 다시 동룡을 쫓아냈지요. 사라진 동룡. 이번엔 해통에게 자신의 못된 짓을 잃은 정공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망이 해통에게서 정공으로 옮아간 때문이지요. 동룡은 정공 집 앞에 버드나무에 숨어 호시탐탐 분풀이를 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정공은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를 오히려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버드나무에 깃든 동룡의 기운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즈음 신문왕의 뒤를 이은 효소왕은 신문왕의 무덤을 만들고 장사 지내는 길을 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버드나무가 길을 가로막아 베어내려 했지요. 버드나무를 너무나 아낀 정공은 왕이 베라 해도 싫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베지 못한다. 노한 효소왕이 말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니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정공에게 원한 품은 동룡. 정공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처형당하게 한 것이지요. 정공이 죽고 난 뒤 정공과 친했던 해통이 앙심 품은 것을 염려한 귀족들은 해통 또한 없애야 한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아상도 잡아들여라. 멀리 왕망사에 있다가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해통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사기병과 붉은 물감을 찍은 붓 하나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붓으로 병목에 줄을 하나 긋고 너희들 목을 보아라 하니 병사들 목에 붉은 줄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병의 목을 자르면 너희 목도 끊어질 텐데 어찌하겠느냐? 해통의 말을 들은 병사들은 모두 허둥지둥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효소왕이 이렇게 탄식했지요. 왕아상의 신통력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있겠는가? 그대로 놓아두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신라의 공주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어떤 의원이 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자 효소왕은 해통을 불렀습니다. 왕이 한때 자신을 해치려 했지만 생명은 언제나 귀한 법이라 해통은 마음을 다하여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동안 공주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공주가 눈을 떴습니다. 효소왕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왕아상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 해통은 늘 전공의 일을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전공에 대해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해통은 당나라 공주와 문익님 그리고 버드나무에 얽힌 동룡과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해통이 무심히 수다를 해친 일을 후회했듯이 왕 또한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며 잡아 가두었던 전공의 가족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통을 국사, 즉 나라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동룡은 어찌 되었을까요? 동룡을 전공을 죽게 만든 뒤 기장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곰신이 되어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보아 혼내는 것이 묘수가 아닐 터 어찌해야 동룡의 원망을 풀 수 있을꼬. 곰신으로 변한 동룡을 만난 해통은 마음을 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동룡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비로소 동룡의 원망이 풀려 미움이 사라지니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해통은 이후에도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데 힘썼답니다.